기출문제 풀면서 배우는 학개론 편입니다.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해서 한 번 더 추가적인 거하고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간에 상환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네, 맞죠. 감소하죠. 점점 이렇게 감소하고요. 원리금 감소. 여기 있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게 원리금이죠. 원리금이 계속 줄어나가는 거죠. 줄어나가고 대출 잔액도 줄어나갑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아니죠. 감소가 아니죠. 원금은 계속 늘어나죠. 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이자가 대신 줄어드는 식이죠. 원리금은 같고요. 요 그림으로 알고 계셔야 실수를 안 해요. 알고 있는데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점정 최종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을 예상되는 차입자한테 적합하다. 네, 맞습니다. 이 기억도 맞네요. 기억도 맞는 거고. 대출 기간 만기까지는 대출 기간의 총 이자 수익 크기는 원금 아니죠. 대출 기간에서 이자 수입이 크려면 어떡하죠? 처음에 이자를 많이 내야 돼요. 많이. 원금을 늦게 갚아야 되는 거죠. 원금을 늦게 갚는 쪽이 유리한 거죠.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원금은 아니죠. 우선은 원리금이 앞쪽으로 가야 되죠. 요것만 보셔도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최종 상환 방식 사입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상환 금액을 점차 늘려가는 형태입니다.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계층이나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한테 적합합니다. 초기 상환 금액이 이자 충당이 부족하므로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이죠. 은행에서는 잘못될 가능성이 높죠. 처음에 이제 원금을 안 갚아 나가고 이자만 하다 보니까 떼이면은 크게 떼이는 거예요. 초기 대출 기간에 원금 회수 위험이 크다. 네, 그렇죠. 원금을 처음에 안 갚아 나가기 때문에 크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에 일부 활용되고 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참고적으로 이자의 총합은 체증이 제일 많아요. 처음에 원금이 제일 적기 때문에 이자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처음에 이자 많이 내는 거가 체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원금 이 순입니다. 그럼 첫 해 이자가 제일 많은 거 요거 하나 정도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 돼요. 원리금이 크죠. 원리금이 크다. 요거는 그림으로도 이렇게 같이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점차 감소한다. 이런 것들 문제 나오면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원리금 균등 방식은 사각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원금이 늘어나는 거죠. 원금이 늘어나는 거죠. 감소가 아니고요. 틀렸고요. 원금 균등 방식은 이렇게죠. 원금 균등 방식은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감소되죠. 2번도 틀렸고요. 원금 균등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짧다. 상환기간이 짧은가요? 원금은 똑같이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뭐 매기 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는 거죠. 증가가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당연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대출금에 대한 상환 기간은 더 짧죠. 더 빨리 갚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맞는 지문이네요. 3번. 점정 최종 상환 방식의 경우 장래 소득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늘어나는 거죠. 늘어날 것을 예상되는 차입자한테 적합하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이자만 내고 있다가 만기에 몽땅 다 갚는 거예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 이거 오타네요. 대출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이 줄어든다. 아니죠. 줄어드는 게 아니죠. 더 많죠. 이자만 계속 내니까
엄청나게 이자만 엄청나게 내는 거야. 이거는. 요거는 이자가 적고요. 당연히 이자는 만기일시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 문제. 주택도시기금 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 개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도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와요. 이거 자세하게 막 아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하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해서 융자를 해준다든지 뭐 이러는 거죠. 대출을 해준다든지. 대출 융자 같은 말이죠.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준주택 건설, 준주택의 구입, 국민주택 이상. 이게 아니네요. 4번. 그렇죠? 이상 하는 거에 국민도시기금을 쓰진 않아요. 이상이면은 뭐 아주 고가의 뭐 이런 건설이나 리모델링을 여기서 융자를 해주지는 않죠. 답은 4번. 이렇게 좀 쉽게 찾을 수 있죠.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자의 그렇죠. 국민주택 이런 건 이제 나라에서 해야 되니까 국민주택 나라에서 해야 되니까요.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푸셔도 돼요. 주택도시기금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개정 및 도시개정으로 구분하여 운영 관리하고요. 국민주택 초과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가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국민주택 초과하면 안 해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출자, 투자, 융자 뭐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를 주택도시보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이게 주택도시기금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구조에도 보면 1, 2, 3, 4번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게 주택 개정입니다. 여기에서 건설할 수 있는 거, 투자, 융자할 수 있는 거, 주택, 국민주택 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준주택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요. 상식선이니까요. 뭐 외우실 필요는 아닙니다. 네, 빠르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 그러니까 주택연금이죠.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는 거예요.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이것도 뭐 상식선에서 알고 계신 산에서 맞추셔도 돼요.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네, 이거 아주 정의예요. 정의 이게. 주택연금의 정의. 그러니까 저당을 잡은 다음에 연금 방식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이 누적된다. 네, 맞습니다. 누적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저당을 잡은 다음에 연금식으로 뭐 달마다 받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씩 받는다. 매달 3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이게 대출로 잡히면서 계속 누적이 돼요. 이 300만 원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300만 원을 어떻게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여기 주택으로 갚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를 대출금으로 해서 계속 누적이 됩니다.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쭉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된 거를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노후에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이 주택을 처분을 해요. 처분을 해서 그 금액으로 은행에서 이걸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출 잔액이 누적이 된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 생활 작업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네, 맞는 얘기예요.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에 오피스를 포함, 이게 틀린 말이네요. 업무시설은 안 됩니다. 주거용은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가격이 하락하면 위험하죠. 하면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돈을 띄인다는 얘기죠. 그래도 그거 감안하고 그냥 한다. 그죠. 그 대신에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이 집값이 만약에 주택 가격이 올라요. 올라도 더 안 줍니다. 대출금. 연금 이렇게 한 달에 뭐 300만 원 받게 된 거, 이거 주택값이 2배 됐는데 그 60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줍니다. 안 줘요. 안 줍니다. 오래 사시면 돼요. 이렇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이거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다 이해하는 선에서 되고요. 주택 담보 맡기고,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부 중에 한 명이면 돼요. 55세 이상 12억 이하. 12억 이하면 돼요. 다주택도 합산해서 12억 이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2023년에 바뀌었어요. 9억에서 12억으로 개정됐습니다. 예, 복합 용도면 뭐 상가하고 주택하고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식의 용도다. 그러면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안 돼요. 주거용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부족분 생기더라도 상속인한테 별도로 달라고 안 합니다. 하면은. 예, 중도 상환 수수료 없어요. 없어요. 그 전부 일부 정상 가능하고요. 종료는 이제 모두 사망하시든지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에요. 네, 그 다음에 뭐 중요한 내용은 뭐 가열하게도 위험 부담할 수 있다. 예, 여기 어랭이 예, 한국주택공사 예, 그 얘기입니다. 오른다고 더 주지 않고요. 예, 다음 문제. 저당 담보부 정권 MBS라고 하는 것 도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요거는 다음 화면에서 요거 MBS 잠깐 보고 질문 보겠습니다. 주택 저당 유동화 정권은 MBS입니다.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하여 주택 저당 정권 MBS를 발행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1차 저당 시장이에요. 2차 저당 시장이고요. 여기는 이게 소비자예요. 바로 이제 나죠. 여기가 나고 여기는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겠죠. 여기 저당을 잡히고 대출을 받는 식이에요. 그러면 이 은행은 이 주택을 그냥 갖고만 있느냐? 안 되죠. 이걸 또 놀려야 되죠. 은행이 어떤 놈들입니까? 앉아서 돈 버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자한테 이걸 줘요. 다시 이 저당권을 넘깁니다. 넘기고 돈을 다시 받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주택금융공사에다가 이걸 넘기고 자금을 받고 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하고 자금을 받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자, 1번 질문 볼게요. 주택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기관의 자금이 풍부해져 궁극적으로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 효과를 주택자금 대출이 지금 은행에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조 있다. 근데 이걸 이제 막 하다 보면 다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자금을 돌리면은 그러면은 이거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자금 대출이 더 확대되는 거죠. 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실질적으로는 뭐 은행만 돈 버는 거죠. 앉아서. 주택금융의 대출 이자율 하락과 다양한 상품 설계에 따라 주택 구입 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예,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지만 네, 내가 너무 비관적인가요? 은행만 좋은 거야. 은행만. 여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선에서 읽으셔도 다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죠. 주택금융이 활성화로 주택건설이 촉진되고, 그렇죠. 주거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 좋은 말. 주택금융의 확대로 자가 소유 가구 비중이, 이게 틀린 말이네요. 4번이. 자가 소유 가구가 비중이 늘어나죠. 그 대출 많이 해주고 내가 그 대출로 집을 사니까 당연히 자가가 많이 늘어나겠죠.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대출 기간의 유동성이 증대되어 소비자의 담보대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네. 그렇죠. 이거 뭐 1번하고 5번은 뭐 같은 얘기죠. 대출이 확대된다? 뭐 담보대출 접근성이 개선된다? 네, 같은 말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이제 MBS 이런 식의 의미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그냥 상식선에서 지문 보셔도 다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모기지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MPTS. 네, 이거 설명 한번 드리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저당 유동화 정권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MPTS, MBB, MPTB, CA 뭐 이렇게 4가지인데요. 이 4가지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분형. 지분형이라는 건 뭐죠? 이제 주식 얘기하는 거죠. 주식처럼 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저당 대출 지분 이전 정권이에요.
정권이라서 이게 주식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MBB 같은 경우는 저당 대출 담보부 채권입니다. 채권. 그래서 채권형이에요. 이게 채권형. 나머지도 채권이고요. 또 요거는 다계층 채권이라 해가지고 다양한 만기가 하나의 상품으로 이런 청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층. 이렇게 나오면은 CMO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하실 때 지분형이라는 거, 채권형이라는 거, 요 혼합형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의 투자자, 여기는 발행기간, 여기는 투자자 발행기간, 요거 외우셔야 되는데 MPTS라고 하면은 S는 우리가 이제 쉽게 셀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셀프니까 투자자,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 조기 상환이나 채무 불이행은 내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B는 우리 뱅크, 은행, 발행기관. 아,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구나. 그럼 발행기관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그나마 조금 쉽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외우실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먼저 확실히 외우고 이 두 가지 같이 외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지분형, 채권형 이거 잘 물어보고요. 그다음 투자자, 발행기간 여기도 투자자, 발행기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조기라고 하는 게 처음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가 투자자고 나중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건 나중을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는 발행기관이 책임을 진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 같은 경우는 여기 셀프만 없다. 지분형, 정권형만 없는 거예요. 정권형. 주식으로 하는 경우만 추가 담보 없이 그냥 하는 거고 여기는 다 채권이잖아요. 채권. 저당이라는 얘기죠.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담보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는 다 이 추가 담보가 필요하구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콜바거는 뭐 잘 지문에 안 나오고요. 이렇게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보면 MBTS는 지분형 정권이다. 네, 맞죠. 이건 셀프니까 그냥 정권이에요. 지분형 정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얘기죠. MPTB 같은 경우 조기 상환 위험은 정권 발행 이거 오타네요. 발행자가 부담하고요. 채무 불이행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이거 반대네요. 반대죠, 지금. 여기 투자자하고 정권 발행자하고가 바뀌어야지 정답이죠. 이건 틀린 거는 2번이네요. 2번이죠. 조기가 투자자예요. 조기가 투자자.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 나중은 발행이에요. 은행. 이렇게입니다. MBB는 신용 보강을 위해 추가 담보로 필요하다. 네, 필요합니다. 맞는 거. CMO는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수의 층, 다수의 층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기지 유동화 중개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다. 네, 맞고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 표는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까 이어서 하는 거죠. CMO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 네, 맞죠. MBB는 채권형 맞죠. 채권형 정권으로 발행자는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MBB는 초과 담보 채권형 맞습니다. MPTS는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네, 맞습니다. 이거 셀프 투자자 그리고 뭐 채무 불이행도 투자자입니다. 이렇게 맞고요.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아니죠. 이게 틀린 건 4번이네요.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차입자는 조기 상환을 안 해요. 고정금리인데 더 싼데 왜 조기 상환을 해요? 하면은 안 하죠. 상승하면 하락했을 때 조기 상환을 하죠. 하락했을 때 조기 상환을 한다. 틀린 건 4번.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시간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네, 맞죠. 1차가 이제 나하고 은행하고고 은행이 이제 MBS 해가지고 기관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저당 잡힌 거 주고
돈 다시 받고, 이게 2차, 여기 내가 은행 가서 하는 게 1차. 그래서 2차에서 받은 돈, 은행에 또 이 돈을 또 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아까 봤던 표, 그리고 또 나왔던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면 부동산 금융에 관한 편은 끝날 것 같은데요. 요 나머지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하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